자,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불확실하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됐느냐. 저는 이것의 근본 원인은요, 민주주의의 취약성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정치와 경제 혹은 민주주의와 경제의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저는 그런 사람들 전문가로 취급 안 합니다. 취급 안 해요. 한 나라의 장기적으로 그 나라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은요,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집니다. 민주주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되죠. 민주주의 선진국가들 쭉 봐보세요. 되게 북유럽 국가들, 이런 나라들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이요. 민주주의 취약성이 그러니까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 민주주의라는 건 뭡니까? 국민이 주인인 나라잖아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돼야지만이 그 나라 경제와 사회가 활력을 띨 수 있어요. 왜? 그 나라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이 주인이어야지만이 그 나라를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에 그 사회는 야만 사회로 전락합니다. 각자 도생 사회로.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외부에서도 우습게 보죠. 누구나가 찝쩍거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죠.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5월달 이후부터 제일 먼저 경제적으로 그러니까는 충격이 나타난 분야가 어느 분야냐면요, 수출이었었습니다. 수출이에요. 당시에 저는 이것을 정치원 민주주의로 해석을 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 대외 환경이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난 1년 되돌아 봐보세요. 우리처럼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다 무역 흑자, 수출 증가 이루어졌었어요. 예? 그런 점에서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자, 지금 뭐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미국이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는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을 그러니까는 주저앉히는,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붓고 있죠.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금융위기와 팬데믹 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국력도 굉장히 고갈돼 버렸어요. 지금 뭐냐면 정부가 동원할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 이거예요.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만만한 나라한테 떠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고, 우리가 그것을 떠안은 거예요. 떠안은 거야. 그걸 떠안은 거예요. 그게 당시에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예? 제가 작년에 큰일 났다 그랬었잖아요. 예? 뉴스공장이나 다스베드나 큰일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 낀 첫 단추에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생긴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다 보니까. 자, 지난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2월달 마지막, 그러니까는 최백은 TV에서 제가 미국이 진짜 우려하는 위기를 제가 소개한 자료입니다. 미국의 위기는 미국 사회의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나고 있는 미 정부 부채, 이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마 전문가 같은 경우는 그거 다 아는 정보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은 과거 방송을 안 들은 거야. 이거를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이 자료 정보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소개한 것 같아요. 미국이 그만큼 여력이 없어요.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은 뭐예요? 달러하고 군사력이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동원할 달러가 그러니까는 사실상 고갈된 상태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국은 유지해야 되겠고, 들어가는 비용들,
비용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겠습니까? 예? 소위 말하는 우방 국가들한테 떠넘기기 하는 거죠. 떠넘기기. 그래서 미국의 그 반도체와 과학법, 칩스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 법의 목적도 보면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미국의 비용 절감. 예? 한국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데려다가 미국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돼 있어요. 목적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요. 그럼 이 미 국채를 제가 이렇게 미국 정부의 국채의 이 급증, 향후 더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는 것이 파급 효과를 예상해야지만 진짜 전문가인 겁니다. 이 파급 효과는 그동안에 제가 앞에서 쭉 지난해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하고 설명하는 속에 이게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이걸 제가 옛날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면은요, 하루에 3시간 가도 안 되잖아요. 옛날 했던 얘기 또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쭉 들었으면은 그걸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그랬잖아요. 미국 경제의, 미국의 일본화가 이게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예? 결국은 왜 그러냐면은 재정 적자가 갈수록 심해지는데,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돈을 찍어가지고, 기축통화 국가이다 보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는. 예? 일본화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경제가 좀비화 되는 거예요. 좀비화. 그래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잖아요. 예? 일본은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통화정책을 정상화를 못 시키잖아요. 경제학에서는 우리가 통화정책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봅니다. 예? 경제가 위기에 왔을 때 경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복원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은 통화정책으로 봐요. 통화정책을 정상화를 못 시키잖아요. 일본은요. 예? 정상화를 못 시킨 지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2016년도에 마이너스 금리 진입 들어간 이후에 지금 몇 해가 지났어요. 7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금리에서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통화정책을 포기한 나라인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좀비화됐기 때문에. 좀비들은 해가 뜨면은 다 죽잖아요. 예?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 좀비 기업들이 다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거예요. 일본 경제가 그렇게 체력이 약해져가지고요. 예? 근데 미국 경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져가고 이대로 진행된다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것도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얘기했던 건데, 지난해 10월 달에 제가 얘기를 했던 건데, 3월, 이게 언제냐면요. 여기 날짜가 밑에 있죠. 3월 3일 날, 댈러스에, 미국은 지역 연준이 그러니까 14개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연준이요. 연준의 그 총재가 여성분이에요. 이름이 로리에 로간이라고 여성분인데, 이분이 뭐냐면은 그 미국 시카고 대가 여러 학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학교잖아요. 시카고에 그 부스 경영대학원이 괜찮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부스 대학원에서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연설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요, 연준이 뭘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핵심 시장, 코어 마켓. 여기서 시장이라고 한다면은 물건 파는 이런 이제 시장을 연준 인사가 그런 시장을 얘기하지 않을 게 아닙니까? 금융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코어 마켓, 핵심 시장. 코어 마켓은 뒷페이지에서 보여드릴게요. 핵심 시장에 있어서 디스펑션. 그러니까 이거 오작동. 예? 작동이 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펑션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니까요. 이것을 프리벤팅, 막고 방지하고, 예? 여기에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을 주제로 삼았어요. 여기에 내용 중에 제가 다 소개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검색하면 쉽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전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미 국채 시장이죠.
문제의 핵심으로 부상한 거를 연준 인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목을 하고 있어요.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밑에 제가 박스 쳐놓은 것만 보게 되면은 적색으로 Extreme stress is in core mark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핵심 코어 마켓에서 극심한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불안이 금융 안정성과 거시 경제를 위협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뭐냐면은 이것을 그러니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수단들을 개발을 계속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분의 그 인식의 한계를 저는 보여주는 거라 보는데요. 하여간 그 얘기는 뭐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핵심 시장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코어 본드 마켓이라고 돼 있죠. 핵심 채권 시장. 예를 들면 뭐냐면은 정부 채무 시장이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 국채. 정부가 발행한 채권인데 미국채 시장 같은 것이 경제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거예요, 지금요. 국채 시장 문제가요. 예? 이 국채가 갖고 있는 의미는, 특히 선진국가의 국채 시장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 밑에 이제 빨간 박스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Provide a safe source of collateral. 콜레터럴이 담보란 뜻이거든요. 담보요. 안전한, 우리가 돈을 빌리고 그럴 때 담보를 맡기잖아요. 많이 하는 거래가요. 담보를 맡기려면 담보물이 굉장히 안전해야 되죠. 그래야지 그걸 이렇게 인수하고 돈을 빌려줄 게 아닙니까? 네? 담보 가치가 굉장히 안정적이지만요. 그래서 뭐냐면은 안전한 담보 원천. 이게 이제 국채들이라는 게 각 나라에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벤치마크 일드 커브. 가장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일드 커브라는 게 수익률 곡선이지만은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이 되는 시장 이자율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그러니까 설정한다 이거죠. 국채 금리가 가장 이제 그러니까는 그 나라 정책 금리 혹은 기준 금리 같은 말이지만요. 이것에 가장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깝게 연동되는 금리니까요. 예?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이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변수잖아요. 금리라는 것이요. 예? 돈의 가치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인 시장이 뭐냐? 국채 시장이라는 거죠. 국채 시장. 예? 미국을 하면 미국채 시장. 작년 10월 달에 미국채 시장 파동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그걸 지금 이제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소개한다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가 이제 제목을 제가 뽑아낸 겁니다. Breakdowns of Trading and Price Discovery in Core Market. 핵심 시장. 그러니까 핵심 시장이라는 국채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채 시장이요. 정부가 발행한 채권. 국채 시장에서 거래가 그러니까는 단절이 되거나 그 다음에 뭐냐면은 가격의 발견이 그러니까는 어려워지거나 하는 문제들. 그게 뭐예요? 국채가 잘 그러니까는 제대로 거래가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잘 매치시켜줘야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가격 정보가 정확한 그러니까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러니까는 원하는 것들을 반영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잘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오늘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부동산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어쩌다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쩌다 이루어지는 거래가 가격이 굉장히 이상한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예? 미 국채 시장이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야기하는데 이건 이렇게 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가냐면은 a vast array of economic activity at risk 이렇게 했잖아요.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 활동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이거예요.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러니까 교란시켜버리게 된다 이거예요. 국채 거래라든가 국채에 제대로 된 가격이 그러니까는 형성이 안 되어지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요. 그래서 이 여성 총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fundamental failures in the process of intermediating between buyers and sellers 이렇게 돼 있잖아요. lenders and borrowers 돼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국채를 사겠다는 사람들과 팔겠다는 사람들 사이에 이걸 중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실패가 이게 중개가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제대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결과 뭐냐면은 그 거래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시장을 청산시킬 수 있는 가격을 찾아내는 것을 이걸 실패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오작동하는 거를 이렇게 점잖게 둘러서 표현한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게 되면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다 이거예요. 위기에. 지난해 10월 달에 얼핏 경험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시급히 개입했던 거죠. 네? 자,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The Treasury Market's size and complexity have grown. 원인을 뭘로 보고 있냐. 정확히 진단한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했던 거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랬어요? 제가 과거의 방송에서요. 미국이 국채를 너무 발행한 거야. 너무 많이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이. 자기들이 국채 발행하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서 다 처리가 된다고는 이러한 소위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가지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발행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트레저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미 국채를 상징적으로 재무부가 미국 정부의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니까요. 미 국채 시장의 규모하고 복잡성이 그동안 너무 증가해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고 규모가 너무 커지고 그러다 복잡해지는데 그 복잡해진 것에 예를 뭘로 들었냐면은 이게 2007년 말,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기 바로 직전이죠. 2007년 말만 하더라도 GDP에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의 규모가 미국 GDP의 35% 정도였었는데 이게 지난해 말에는 95%까지 증가했다 이거예요. 미국 GDP의 95%가 한때는 100%를 넘어섰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아진 거야. 너무 많이 발행한 데서 이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중들 중에는 대개 그러니까는 채권에 투자할 때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잖아요. 아니면 자산운용사 이런 데를 통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투자가들이 누구냐면 헤지펀드라든가 뮤추얼 펀드들인데 이들이 되게 뭐냐면요. 이들은 이 펀드 이런 국채 투자할 때 이들의 중요한 기준은 뭐냐? 원칙은 뭐냐? 자기들이 현금화 시킬 수 있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미 국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미 국채는 가장 안전한 상품인 거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으니까. 예? 미 국채라는 것은 시장에서 많은 그러니까 민간의 투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헤지펀드나 뮤추얼 펀드들이 왜 미 국채를 거래하느냐? 언제든지 수익률은 좀 낮아도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제대로 거래가 안 되거나 이게 뭐예요? 현금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유동성 문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작년 10월 달에요. 가격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제대로 자기들이 예상한 대로 가격이 안 흘러져거나.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규모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는 미 국채는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은 아무나 정부가 발행할 때, 재무부가 발행을 할 때,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반 회사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보면 되게 증권회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증권회사들이 그것을 도와주고 소위 말해서 수수료 챙기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주식처럼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딜러들이 있습니다. 미 국채를 취급하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그러니까 인수하는
그걸 가지고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래요. 프라이머리 딜러.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냥 1차 딜러죠. 딜러인데 이게 뭐냐면은 국채 전문 딜러라고. 우리가 자동차 딜러 이렇게 얘기하듯이 국채 전문 딜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프라이머리 딜러를요. 국채 전문 딜러들의 비중이 국채 전문 딜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가 배급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그러니까는 하는 게 되게 이 국채 전문 딜러들인데 얘들이 거의 그러니까는 사실상 국채의 공급과 가격을 시장에 그러니까는 시장을 만드는 데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던 데지요. 그러니까요. 네? 정부로부터 국채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 시장에다가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발행이 많이 돼가지고 그것이 뭐냐면은 민간의 보유 규모가 GDP의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지경이다 보니까는 이 국채 전문 딜러들이 이 취급하는 양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비중은요. 예?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민간 부분들에 의해 가지고 이 미 국채 시장이 좌지우지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민간 부분들은 조금만 불안해도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서 뭡니까? 혼란스러운 모습을 막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 위험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미 국채가 가장 중요한 상품인 거예요. 금융시장에서는요. 국채 시장이. 근데 이거를 기존에는 연준과 미국 연준한테 그러니까는 거래하는 그러니까는 이 전문 딜러라든가 아니면 미국 정부하고 거래하는 전문 딜러들 간에들이 되게 시장을 만드는 데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라 이겁니다. 미 국채 시장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이제 만든 게 이건데 이게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 대중이 보유하는 미 국채 비중이에요. 금융위기 전까지는 아까 한 35% 안팎에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금융위기 터지면서 쫙 올라가죠. 그걸 2배 이상으로 70한 5% 안팎까지 쫙 올라가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요. 왜 그랬어요?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시스템이 셧다운되고 경제가 그러니까 침체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 정부가 돈을 풀고 연준이 돈을 풀고 막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미 국채 발행의 급증이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누가 대부분을 보유하겠어요? 일반 대중들이 보유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저 끝에 가서 봐보세요. 끝에 가서 보면 2020년 팬데믹이 터지고 나가서 다시 한 번 또 껑충 뛰지요. 그래서 100%가 2020년에 100%가 한때 넘었었습니다. 일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95%까지 그러니까는 95%까지 이게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미국 GDP 대비입니다, 이게요. 미국 GDP 대비요. 그러니까 미국 GDP에 거의 한 100% 가까운 만큼 발행을 한 거야. 발행된 국채는 그 GDP보다 넘지만은 대중이 보유하고 일반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 거의 1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냐면은 전문 딜러들이 보유하고 있는 거는 거래하고 있는 거는 거의 안 변화하고 그러니까 영향력이 일로 넘어간 거죠. 영향력이.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를 잃어버린 거야. 통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미국의 부채가,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급증한 결과인 거예요. 예? 근데 앞으로 이게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빨리 증가한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30년간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이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중국도 미국처럼 많이 갖고 있을 때 많이 줄였습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일본하고 미국 비중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요. 자, 우리나라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자, 미국은 이처럼 그 자기의 제국을 유지하는 비용을 더 이상 감당할 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한편에서는 여전히 군사비 지출은 세계 최고로 하고 있죠.
세계 최고로요. 예? 이자 비용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국 유지 비용이 이게 로마 제국이 붕괴할 때도 그랬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는 점령하고 점령지에서 그러니까 가져온 이익 대비해서 나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급증을 하면서 결국 로마 제국이 붕괴됐듯이 미국의 제국 유지 비용이 이걸 미국 정부가 떠안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미국은 뭐냐면은 정부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 왜? 미국 국민들이 결국은 그 몫이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부채라는 것은요. 예? 그렇잖아요. 미국은 세금은 안 올리고 다 부채를 통해 가지고 정부의 비용을 그러니까 처리하고 있다고. 지출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요? 미국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떠넘기고 싶겠지. 떠넘길 수만 있다면은요. 해외에다가. 거기에 대한민국이 호구가 된 거야. 그걸 우리 떠하는 거고요. 그 떠하는 결과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배경이라 이겁니다. 우리나라 무역 적자 핵심이 뭐예요? 중국하고 반도체 변수잖아요. 중국하고 반도체잖아요. 이건 뭐 팩트잖아요. 예? 삼성이 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40 내지 45%를 그러니까 매출액을 거기서 올리는 나라이고 그런데 중국과 반도체는 동률은 앞뒷면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예? 중국은 그러니까 또 이제 한국을 이제 길들이기로 이제 나오고 앉아 있는 거고요. 이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여준 거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걸 연결시킬 수 있어야 진짜 전문가인 거예요. 자, 경제를 한번 봐보세요. 제가 뉴스공장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지난해 가구의 실질 소득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쫙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줄어들고 있죠? 1년 전하고 비교해도 3분기부터 줄어들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실질 임금은 5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속 마이너스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옆에 나라는 일본은 지금 임금을 올린다고 이런 뉴스가 들어오고 앉았는데 우리는 지금 추경호가 기업들 찾아가가지고 임금 올려주지 말라고. 참. 그 결과 소비 지출이 감소하죠. 명목으로 보든 실질로 보든 간에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만을 기준으로 한 소득은 이미 그러니까는 2분기부터 줄어들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성장률을 보시게 되면은요. 2분기부터 수출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어요. 2분기부터. 예? 3분기 때는 더 커지고요. 근데 소비가, 빨간색이 소비인데, 소비가 그러니까 이 기여도가 줄어들잖아요. 확 줄어들었잖아요. 3분기부터. 4분기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로 갔잖아. 그러니까 소비하고 내수의 기둥인 민간 소비하고 수출이, 대외 수요인 수출이 줄어들면은 성장률은 마이너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보이냐 이거예요. 자, 이 와중에 언론이 여론 예공 역할을 한다 이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연합뉴스에서 이거 한번 봐보세요. 뉴스공장에서 제가 지적한 거지만 3월 1일 날 3일절 날입니다. 3일절 날 이 기사를 올린 게 이게 새벽이라고 봐야 되겠죠. 6시 5분입니다. 박대한 기자가 올렸어요. 2년 연속 OECD 평균 성장도 못했다. 그럼 2년 연속이라는 얘기 뭡니까? 2022년하고 202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22년은 윤석열 정부로 돌아가겠는데 2021년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이게 물타기 하는 겁니다. 물타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 공휴일 날은 언론사들이 핵심 중요한 행사와 관련된 핵심 그 기자들만 빼놓고는 쉽니다.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사를 뭘로 메꾸냐면은 연합뉴스에서 통신사니까 연합뉴스가 뿌리는 기사를 가지고 골라가지고 기사를 자기들도 만듭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BC조차도 똑같이 기사를 그랬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11시 43분, 오전 11시 43분에. 예?
MBC에 출근한 이제 그러니까 일부 기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여기 박철영 기자랑 받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걸 이제 똑같은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 뿌린 거예요. 이건 MBC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거기다 도배를 했더라고요. 도배를 했어. 그럼 지금 이제 뭐냐면 지난해부터 우리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제일 빨리 우리가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거. 이런 얘기가 IMF에서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사실은 보니까 이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미 문재인 말기 때부터 이미 성장률은 떨어지기 시작했어. 물타기 하는 거죠. 물타기 하는 거야 이게요. 예? 일반 국민들은 이거 보면 이걸 구별을 못 하잖아요. 예? 구별을 못 하잖아요. 자, 이거 봐보세요. 2021년도에 대한민국이 4.3% 성장을 했어요. OECD 평균이 5.6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팩트죠. OECD 평균보다 낮죠. 2022년도에는 한국이 2.6, OECD가 2.9 했으니까 팩트는 맞아요. 2년간, 지난 2년간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그런데 4.3이면은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4% 성장률 기록한 거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나왔던 성장률입니다. 4%대는요. 그러면 이 성장률이라는 건 뭐예요? 앞의 기간 대비입니다. 앞의 기간. 그러니까 앞의 기간이 성장률이, 그러니까 딱 보니까 뭡니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졌던 해잖아요. 그때 전부 다 성장률들이 곤두박질쳤잖아요. 마이너스로요. OECD 평균이 마이너스 4.3%였었어요. 한국이 마이너스 0.7. 거의 6배 차이 이상 나잖아요. 그럼 한국이 그만큼 선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OECD 입장 속에서는 그러니까는 4.3에다 마이너스 4.3에서 그러니까는 5.6으로 간 거는 그렇게 크게 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러니까 3년 연평균을 내든지 3년 연평균을 내보면요. 오른쪽에 해놨잖아요. 한국이 6.3, OECD 평균이 4.0으로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2020년, 2021년만 연평균도 계산해 보세요. 한국이 높아요. 지난해는 분기별로 한번 봐보세요. 1, 2분기는 한국이 높았단 말이에요. OECD 평균보다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본격화되는 3분기부터 OECD 평균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을 보게 되면은요, OECD보다도 그러니까는 4분의 1이 그러니까 더 높았어요. 예? 한 3분의 1 정도 가요. OECD 평균이 8.8%, 한국이 12%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OECD 평균보다 나빠진 건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물타기 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이 경제 실정을 좀 이제 은폐하는 걸 지원 사격해 주기 위해서 언론이, 기자들이 이런 장난들을 쳐요. 장난들을 칩니다. 예?